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음이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고 싶은 말을 참다가 결국 한꺼번에 쏟아내고 나서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난주 경로당에서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관계는 더 나빠지고 그래서 또 참게 되더라고.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참고 양보하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기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품위를 잃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마음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할 말을 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말하자니 관계가 깨질까 두렵고 참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말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늘 불편했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도 찝찝하고 말을 안 하고 나서도 후회스럽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강하게 몰아붙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분 말은 귀담아 듣습니다. 할 말은 다 하시는데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어떤 때는 거절하고 어떤 때는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말에는 뭔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참다가 폭발하는 사람과 품위 있게 할 말 다 하는 사람의 차이. 그것은 강함의 차이가 아닙니다. 목소리의 크기도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는 더욱 아닙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말의 구조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떤 구조로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구조는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고 어떤 구조는 상대를 열리게 만듭니다. 품위 있게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구조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구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장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거절은 어떻게 해야 관계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대화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좋은 기억으로 남는지, 이 모든 것에는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참아왔던 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폭발했던 것도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다만 제3의 원칙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 원칙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참기와 폭발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되 품위 있게, 분명하되 따뜻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품위 있게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의 힘. 작년 가을, 제 지인 박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요즘 들어
자꾸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합니다. 만나기로 한 날 아침에 갑자기 오늘 못 나가겠어라고 연락이 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 반복되니 박 씨는 속이 상했습니다. 나를 우습게 보나? 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가? 화가 났지만 오랜 친구니까 참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약속 당일 아침에 취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게 몇 번째야? 너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친구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진짜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이 그렇게 매번 있어? 나도 시간 내서 준비했는데. 대화는 점점 감정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둘 다 기분이 상한 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같은 상황에서 박 씨의 또 다른 친구 정연희 씨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정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주 약속을 취소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 씨는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내가 요즘 좀 예민한가 봐. 혹시 내 말 들어줄 수 있어? 친구는 그럼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약속 취소되는 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나도 이해는 하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혹시 내가 부담스러운 건가 싶기도 하고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친구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느끼게 했구나. 미안해. 사실 요즘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 너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피하게 됐네. 내가 너무 안일했어. 그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의 사정도 듣고 서로의 마음도 나눴습니다.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40년 넘게 부부간의 대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첫 3분만 들어도 그 대화가 어떻게 끝날지 96%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가트맨은 대화의 시작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거친 시작, 너는 또 그러니? 너는 왜 맨날 그래? 결과 대화는 거의 항상 갈등으로 끝났습니다. 부드러운 시작,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야기 좀 할까? 결과 대화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내용이 똑같아도 시작하는 말만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를 안 해서 짜증나라는 같은 내용이라도 너는 왜 맨날 설거지를 안 해? 로 시작하면 싸움이 되고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내가 좀 힘들더라.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로 시작하면 대화가 됩니다. 가트맨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대화를 여는 첫 문장이 그 관계의 운명을 결정한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는 것 자체에 반응합니다. 그 이유가 논리적이든 아니든 왜냐하면이라는 구조가 있으면 사람들은 더 수용적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후속 연구들에서 밝혀진 것은 단순히 이유만이 아니라 요청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마샬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 MVC 연구에서는 대화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 상대의 방어 기제를 결정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해?
로 시작하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나는 이 상황이 이렇게 느껴져로 시작하면 상대는 열립니다.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미경 씨와 정연희 씨의 차이를 다시 봅시다. 박미경 씨, 너 혹시 나를 우습게 보는 거니? 정연희 씨, 내가 요즘 좀 예민한가 봐. 혹시 내 말 들어줄 수 있어? 박 씨의 첫 문장은 상대를 심판하는 구조입니다. 너는 잘못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친구는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아니야, 사정이 있어서. 정 씨의 첫 문장은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는 구조입니다. 나는 이렇게 느낀다는 고백입니다. 친구는 방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인데? 라고 궁금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대화를 여는 첫 문장이 상대의 마음을 열지 닫을지 결정합니다. 우리가 말을 꺼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장은 대개 비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상대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품이 있는 사람은 비난보다 허락 구하기로 시작합니다. 내 말 좀 들어줄 수 있어? 내가 느낀 걸 좀 말해도 될까? 혹시 지금 이야기할 시간 있어? 이 한 문장이 상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강요가 아니라 요청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느낄 때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듣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나-너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나-극 관계에서는 일방적인 판단만이 존재할 뿐이다. 부버의 통찰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판단의 대상으로 볼 때 상대는 그것이 됩니다. 나의 기준으로 재단할 수 있는 대상. 그 순간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상대를 온전한 인격으로 마주할 때 상대는 너가 됩니다. 나와 동등한 존재. 그 순간 진정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품위 있게 말한다는 것은 상대를 너로 대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랬어? 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내 생각은 어때? 이 차이가 관계를 지킵니다. 우리는 평생 참지 말고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참다가 결국 폭발했고 폭발한 자신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할 말을 하되 첫 문장만 바꾸면 됩니다. 비난으로 시작하지 말고 허락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너는 왜가 아니라 나 이렇게 느꼈어로.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관계를 지킬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힘. 복지관에서 함께 운동하는 이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삽니다. 며느리는 좋은 사람인데 가끔 집안일 방식이 이 씨와 다릅니다. 어느 날 이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그릇은 그렇게 씻으시면 안 돼요. 기름기가 안 빠져요. 이 씨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평생 설거지를 했는데 며느리가 가르치려 드네. 하지만 이 씨는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며느리는 만족스럽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남았습니다.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빨래 개는 방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이렇게 계시면 옷이 다 구겨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집안일을 했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사실 이 씨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다만 말의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한편 같은 동네에 사는 김정숙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김 씨도 며느리와 함께 삽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냄비는 그렇게 닦으시면 코팅이 다 벗겨져요. 김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게 신경 쓰였구나. 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요즘 방식과 다른가 보구나.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섰나요? 아니야, 내 마음은 이해해. 그런데 난 평생 이렇게 해와서 이게 편하더라고. 내가 할 때는 내 방식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며느리는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너무 깐깐한가 봐요. 어머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편해졌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적 경청에 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로저스는 수십 년간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순간은 상담자가 해결책을 제시할 때가 아니라 감정을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였습니다. 로저스는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진 두 그룹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룹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힘드셨겠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조언을 받았는데도 방어적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우면 제가 진작했죠. 두 번째 그룹은 아무 해결책도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문제 해결보다 감정 인정을 먼저 원합니다. 내 감정이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조언도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정을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 사람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신뢰 호르몬이죠. 반면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는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즉, 감정 인정은 생리적으로 사람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이성호 씨와 김정숙 씨의 차이를 봅시다. 이 씨는 며느리의 행동에만 반응했습니다.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김 씨는 며느리의 감정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내가 그게 신경 쓰였구나.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면 내가 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김정숙 씨를 다시 보세요. 그녀는 며느리의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신경 쓰였구나. 하지만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할게. 감정 인정과 행동 동의는 별개입니다. 며느리의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내 방식은 바꾸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할 때 상대는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감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호 씨처럼 상대는 내 마음을 몰라줘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자기 방식을 주장합니다. 갈등은 커집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면 상대는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 그것은 가장 희귀하고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베유의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대함이라고 하면 양보를 떠올립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 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지만 베유가 말하는 관대함은 다릅니다. 그것은 주의입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상대의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본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대함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온전히 보는 것. 그리고 이런 관대함을 보일 때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평생 의견을 굽히면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인정하면 내가 져야 하나?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의견을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내 마음은 이해해.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할게.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상대는 마음을 인정받았다고 느끼고 나는 내 입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명 대신 책임을 선택하는 말. 제 지인 최영의 시 63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교회 봉사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강이 좋지 않아 활동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모임이 있는 날 단장이 최 씨에게 다음 행사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최 씨는 난처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은데 평소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기에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요. 그리고 집에 일도 좀 있고 손주도 봐야 하고 다음에는 꼭 할게요. 단장은 그러세요? 그럼 어쩔 수 없죠라고 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최 씨는 다른 모임에 참석한 모습이 SNS에 올라갔습니다. 봉사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무릎이 안 좋다더니 다른 모임에는 가네?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 씨는 변명쟁이가 되었습니다. 같은 봉사단의 한명숙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 씨도 비슷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 씨도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단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신 다른 일에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단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한 씨는 다른 활동에는 참여했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리 로스리 라스는 근본적 귀인 오류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성격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은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로스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 이 사람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대답 성격이 나빠서, 원래 거짓말쟁이라서. 두 번째 그룹 같은 영상을 보여주되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대답 어쩔 수 없었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흥미로운 건 첫 번째 그룹에게 나중에 상황을 설명해줘도 판단이 잘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설명이 많을수록 오히려 의심합니다. 변명하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설명을 안 하면 무언가 있구나라고 존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이 많다는 것은 내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증명하려 할수록 사람들은 뭔가 숨기는구나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설명을 최소화하면 이 사람은 떳떳하구나라고 느낍니다. 최영애 씨와 한명숙 씨의 차이를 봅시다. 최 씨 무릎이 안 좋고 집에 일도 있고 손주도 봐야 하고 한 씨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최 씨는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3가지나. 그런데 이유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진짜인가? 한 씨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존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심각하구나.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변명은 나를 작게 만들고 책임은 나를 크게 만듭니다. 변명이란 무엇일까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어요. 이것은 자신을 상황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선택하는 주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큰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명숙 씨를 다시 보세요. 그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의 선택입니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 사르트르의 말은 냉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주체라는 것. 변명은 우리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하지만 책임은 우리를 주체로 만듭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했어. 나름의 이유가 있어. 품이란 자신을 주체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남에게 동정받기보다 존중받기를 원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해받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고 상황을 말하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설명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존중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설명을 줄이고 책임을 질 때 사람들은 존중합니다. 4번째, 상대의 입장을 대신 말해주는 힘. 지난 가을 어느 날 제 이웃 강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층에 사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데 소음이 심하다는 겁니다. 강 씨는 위층에 찾아갔습니다. 소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셔야겠어요. 위층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민원이 들어왔으니
더 조심해 주세요. 부부는 억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더 조심해요? 저희도 힘들어요. 대화는 감정적이 되었습니다. 강 씨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어요라고 했고, 부부는 저희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네요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해결은 안 되고 서로 불편한 관계만 남았습니다. 사실 강 씨도 잘못한 건 아닙니다. 민원을 전달하는 것이 입주자 대표의 역할이니까요.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 대표인 송은정 씨입니다. 송 씨도 비슷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송 씨도 위층에 찾아갔습니다. 송 씨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이야기할 시간 있으신가요?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부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러 왔는데 사실 저도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부부는 긴장했습니다. 송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댁 입장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를 키우면서 최대한 조심하고 계실 거예요. 발소리 나지 않게, 뛰지 않게 계속 주의 주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아이는 아이라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일하시느라 저녁에야 아이와 놀아주실 텐데 그게 다른 분들 쉬는 시간이니까 정말 난감하시겠어요. 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송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음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으니 아래층 분께 양해를 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직접 찾아가서 아이 키우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음으로 불편하실 테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아마 아래층도 이해하실 거예요. 민원을 넣을 때보다는 훨씬 더요.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사실 그냥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송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양쪽 다 이해합니다. 아래층도 쉬고 싶은데 소음이 힘들고 위층도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고 서로 이해하면 좋을 텐데요. 그날 이후 위층 부부는 아래층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아래층도 이해했습니다. 관계는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하버드 협상학 프로그램의 연구자들은 수십 년간 갈등 해결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가장 강력한 기법 중 하나가 입장 바꿔 말하기였습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그룹을 만들어 갈등 상황을 주고 협상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 그냥 협상하게 했습니다. 결과 협상 성공률 약 40%. 두 번째 그룹 협상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말로 표현해 보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협상 성공률 약 75%.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상대방이 직접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것보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대신 말해줄 때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 아서 아론의 후속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사람들은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방어 기제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대가 나의 입장을 나보다 더 잘 표현해 줄 때 뇌에서는 강력한 신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이해하는구나. 강민수 씨와 송은정 씨의 차이를 봅시다. 강 씨 민원이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송 씨 여러분 입장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강 씨는 요구만 했습니다. 상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이해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상대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입장을 대신 말해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말해주면 상대는 방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왜 방어할까요? 너는 나를 이해 못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상대의 입장을 말해주면, 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방어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송은정 씨의 말을 다시 보세요. 아이를 키우면서 최대한 조심하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공감이 아닙니다. 상대가 하고 싶었던 말을 상대보다 먼저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부부는 맞아요. 정말 그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송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압이 아니라 신뢰로 넘어온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타자의 지평과 자신의 지평이 융합되는 것이다. 가다머의 지평 융합 개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지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관점, 나의 경험, 나의 한계. 이것이 나의 세계입니다. 타자도 자신의 지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내가 내 지평을 고수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 지평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지평이 만나 새로운 지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대신 말해준다는 것은 바로 이 지평 융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세계를 본다. 그리고 나의 세계도 있다. 이 둘을 함께 보자. 이것이 품위 있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평생 내 입장을 이해받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을 먼저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의 입장을 말해주면 상대는 내 입장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당신 입장은 이렇겠지요. 그리고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순서가 대화를 열고 관계를 지킵니다. 다섯 번째, 내 한계를 미리 알려주는 말. 모임에서 알고 지내는 윤정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동창 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친구가 자꾸 윤 씨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정아야, 내가 요즘 바빠서 그러는데 내가 대신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정아야, 이거 내가 잘하잖아. 나 좀 도와줘. 처음에는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됩니다. 거절하고 싶은데 오랜 친구라 어렵습니다. 어느 날 또 부탁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야, 미안한데 이번에도 좀. 윤 씨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바빠. 이번엔 안 돼. 친구는 서운한 표정으로 그래, 알았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친구는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윤 씨는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같은 모임의 김혜진 씨는 조금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김 씨도 한 친구가 자꾸 부탁을 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부탁하는 건 고마워. 그런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어. 친구는 응,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급한 일이나 중요한 일은 최대한 도와줄게.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나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지금 집안일도 있고 봉사 활동도 하고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거든. 이해해 줄 수 있어?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어. 그럼 정말 급한 것만 부탁할게. 그 이후 혜진 씨에게 부탁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알게 되어 더 편해졌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 바운더리에 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브라운은 수천 명을 인터뷰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해 미리 소통했습니다. 브라운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탁을 거절하는 상황을 주고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 부탁받을 때마다 즉석에서 거절 미안해. 이번엔 안 돼. 두 번째 방식 관계 초기에 미리 경계를 말해두기 나는 이런 것은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것은 어려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 거절할 때마다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상대는 왜 갑자기 안 된다는 거지? 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방식 거절에도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상대는 이 사람의 한계를 알고 있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라운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경계는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윤정아 씨와 김혜진 씨의 차이를 봅시다. 윤 씨 부탁받을 때마다 즉석에서 안 돼 라고 거절했습니다. 김 씨 관계 초기에 미리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차이는 타이밍입니다. 윤 씨는 한계에 다다른 후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갑자기 왜? 라고 느꼈습니다. 김 씨는 한계가 오기 전에 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알고 있었지라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경계는 요구가 아니라 안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먼저 말하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내 한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부탁합니다. 나는 참다가 결국 폭발합니다. 이제 그만 좀 해. 이것이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경계를 미리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그 이상은 어려워. 상대는 내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부탁합니다. 나는 기꺼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김혜진 씨의 말을 다시 보세요. 급한 일이나 중요한 일은 최대한 도와줄게.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이 안에서는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사람들은 명확한 약속을 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칸트의 이 정언 명령은 경계의 본질을 잘 설명합니다. 내가 나의 경계를 말하지 않으면 나는 나를 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의 편의를 위한 도구. 하지만 경계를 말하면 나는 나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존재. 그리고 역설적으로 내가 나를 목적으로 대할 때 상대도 나를 목적으로 대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는구나. 나도 존중해야겠다.
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그것이 상대에 대한 무례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거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절의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한계에 다다라서 거절하면 관계는 깨집니다. 하지만 한계가 오기 전에 미리 말하면 관계는 지켜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관계를 오래 지킬 것입니다. 6번째, 말의 속도가 신뢰를 만듭니다. 저와 교회에서 알고 지내는 박정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왔을 때 박 씨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애들 옷은 왜 이렇게 입혔어? 추울 텐데. 그리고 음식은 왜 이렇게 조금 가져왔니? 부족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애들 학원은 어떻게 된 거야? 한 번에 쏟아냅니다. 며느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같은 교회의 이명자 씨는 조금 다릅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왔을 때 이 씨도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 옷이 얇아 보여 걱정이 됐지만 며느리에게 먼저 차를 대접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어때?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학교도 재미있어 하고.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후 다시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옷이 좀 얇아 보이던데. 내가 사둔 게 있는데 한번 볼래?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안에 따뜻하게 입혔어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UCLA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의사소통 연구로 유명합니다. 메라비어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을 2가지 속도로 말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빠른 속도 분당 190단어 이상. 두 번째 천천히 분당 100-125단어.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빠르게 말하는 사람 불안정하고 방어적으로 보입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 자신감 있고 신뢰할 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메라비어는 추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빠르게 말하는 사람에 대한 반응.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자기 말만 하려는 것 같아요. 내 반응을 보지 않아요. 천천히 말하는 사람에 대한 반응.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제 말도 들을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 보여요. 박정혜 씨와 이명자 씨의 차이를 다시 봅시다. 박 씨는 빠르게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한 가지씩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속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배려의 차이입니다. 빠르게 말한다는 것은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말한다는 것은 상대의 반응을 듣겠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상대가 존재할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말과 말 사이에 공간을 둡니다. 그 공간이 상대가 생각하고 반응할 시간입니다.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그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천천히 말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끝나고 당신이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말과 말 사이에 3초, 그 3초가 여러분의 품위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천히 배려하며 말해도 결국 마지막 문장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7번째, 오래 남는 마지막 한마디. 저와 독서 모임에서 알고 지내는 최영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오랜 친구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그런데 너 요즘 좀 나이 들어 보여. 건강 좀 챙겨. 최 씨는 웃으며 그래, 너도라고 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즐거웠다면서 왜 마지막에 그런 말을? 같은 동네의 김은숙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김 씨도 친구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역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헤어지려는 순간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이렇게 웃은 것 같아. 다음에 또 보자. 김 씨는 집에 가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좋은 친구야.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입니다. 카너먼은 절정 마이너스 종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경험 전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째, 가장 강렬했던 순간 절정. 둘째, 마지막 순간 종결. 카너먼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경험을 주었습니다. 경험 A 60초 동안 차가운 물 14도에 손을 담그기. 경험 B 60초 동안 차가운 물 14도에 손을 담그고 추가로 30초 동안 약간 덜 차가운 물 15도에 손을 담그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B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시간이 더 길고 추가로 30초를 더 참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실험 후 물었습니다. 다시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놀랍게도 80% 이상이 B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어는 14도의 고통으로 끝났습니다. B는 15도의 조금 나은 상태로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을 더 강하게 기억했습니다. 최영미 씨와 김은숙 씨의 차이를 봅시다. 최 씨의 친구 즐거운 이 시간 마지막에 나이 들어 보여. 김 씨의 친구 즐거운 이 시간 마지막에 정말 좋았어. 이 시간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초가 달랐습니다. 그 10초가 관계를 바꿨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복지관에서 알고 지내는 정수진 씨는 퇴직 전 팀장이었습니다. 정 씨는 후배가 프로젝트를 마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그런데 다음엔 좀 더 꼼꼼하게 해. 실수가 좀 있더라고. 후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복지관의 박민지 씨도 팀장이었습니다. 박 씨는 후배가 프로젝트를 마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가 몇 개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잘했어. 다음엔 더 좋을 거야. 수고했어. 같은 피드백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다릅니다. 정 씨 칭찬 비판으로 끝. 박 씨 비판 칭찬으로 끝. 후배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정 씨의 후배 팀장님이 내 실수만 보시네.
박 씨의 후배 팀장님이 내 노력을 알아주시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클리포드 나스 교수는 샌드위치 피드백을 연구했습니다. 칭찬 마이너스 비판 마이너스 칭찬 순서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나스는 발견했습니다. 중간의 비판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칭찬만 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스는 제안합니다.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두어라.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마지막을 따뜻하게. 변화를 원한다면 마지막을 명확하게.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이데거의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가 사는 세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상대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머무를 집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말이 차갑다면 상대는 추운 집에 남습니다. 마지막 말이 따뜻하다면 상대는 따뜻한 집에 남습니다. 최영미 씨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헤어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내 마지막 말이 이 사람에게 어떤 집을 지어줄까?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또 보자. 간단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관계를 남깁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사람을 남긴다는 것을. 8번째, 품위 있게 할 말 다 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 저와 복지관에서 알고 지내는 한명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평생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무례하게 굴어도 자식들이 무시해도 참았습니다. 가족인데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면서요. 그러다 5년 전 한 씨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치료 후 완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한 씨를 바꿨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할 말을 해야겠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명절 음식 준비를 두고 한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간단하게 할게요. 애들도 바쁘고. 예전에 한 씨라면 속으로 사귀며 그래, 그렇게 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 씨는 잠시 생각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얘야,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니? 며느리가 내라고 하자 한 씨는 이어갔습니다. 바쁜 거 알아. 요즘 애들 키우느라 힘들겠지. 그런데 내 생각은 이래. 명절은 우리한테 중요한 날이거든. 간단하게 하되 딱 3가지만 준비해 줄 수 있을까? 전, 나물, 국. 이것만 있으면 돼.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 정도는 할게요. 한 씨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할 말을 한다는 것이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같은 성당의 이순자 씨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이 씨도 평생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친구가 또 부탁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씨는 쏟아냈습니다. 아니, 넌 맨날 나한테만 부탁해. 나도 바쁘다고. 이제 그만 좀 해. 친구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한명숙 씨와 이순자 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씨는 구조를 알았습니다. 이 씨는 감정만 터뜨렸습니다.
미국 예일대학의 심리학자 존 바그는 자동성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바그는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합니다. 첫째, 참기 억압. 둘째, 폭발 공격. 하지만 바그는 말합니다. 둘 다 자동 반응이다. 진짜 선택은 의식적으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바그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갈등 상황을 주고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게 했습니다. 방식 1 참고 넘어가기. 방식 2 즉시 감정 표현하기. 방식 3 구조화된 대화 허락 구하기 감정 인정 입장 표현 제안. 6개월 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방식 1 관계 만족도 하락, 스트레스 증가. 방식 2 관계 단절 증가, 후회 증가. 방식 3 관계 유지 및 개선, 만족도 상승.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참는 것도 폭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명숙 씨는 우연히 그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허락을 구하고 얘야,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니? 감정을 인정하고 바쁜 거 알아. 입장을 말하고 어머니 입장도 있어. 제안했습니다. 3가지만 준비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품위 있게 할 말 다하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에러스타털은 중용을 말했습니다. 덕은 두 극단 사이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비겁함과 무모함 그 가운데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는 비겁함과 무모함의 중간이 아닙니다. 두 극단을 넘어선 제3의 길입니다. 참기와 폭발하기 가운데 품위 있게 말하기가 있습니다. 품위 있게 말하기는 참기와 폭발하기의 절충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넘어선 제3의 방식입니다. 한명숙 씨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할 말 다 한다는 것이 무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참으면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것이 더 무례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가지고 말하면 관계가 지켜집니다. 한 씨는 요즘 자식들에게도 말합니다. 엄마 말 좀 들어줄 수 있어? 너희가 바쁜 건 알아. 그런데 엄마도 외로울 때가 있어. 한 달에 한 번만 전화해 줄 수 있을까? 자식들은 놀랐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한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야 방법을 알았거든. 품위 있게 할 말 다 한다는 것. 그것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면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시작하는 말로 허락을 구하고,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변명 대신 책임을 선택하고, 상대의 입장을 대신 말해주고, 내 선을 미리 알려주고, 천천히 말하고, 마지막 말을 따뜻하게 남기는 것.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말에 품위를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위가 여러분의 관계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참기와 폭발하기 사이에서 고민하던 우리가 이제는 제3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품위 있게 할 말 다하는 사람들의 비밀.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말의 구조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분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허락을 구하고 감정을 인정하고 미리 선을 알려주면 참지 않아도 폭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도해 보세요. 내 말 좀 들어줄 수 있어? 로 시작해 보세요. 내 마음은 이해해라고 먼저 인정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미리 말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3초를 두고 말해 보세요. 마지막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남겨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의 구조는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꿀 것입니다. 품위 있게 할 말 다 하는 사람.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의 구조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음이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말해서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어요. 같은 이야기들,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